네, 정치 구구단에서 드루킹과 관련한 특검 법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드루킹 일당을 대선 전에 4차례 만났고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드루킹 일당이 만나는데 관여돼 있다. 이 소식 중심으로 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 윤태권 도무와 정치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태권 시장은 송인배 부속실장 잘 알아요? 예. 어떤 사람입니까? 송인배 부속실장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 최인호 의원, 정윤재 전 비서관, 송인배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3인방이라고 그러죠. 이제 실무, 허리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당연하게 가깝고 또 지역구가 양산이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사저가 양산이지 않습니까? 네. 뭐 더더욱 가깝고 그래서 이제 1부속실장 역할까지 하는데 성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평가가 좋은 편이긴 해요. 예. 상당히 진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행하고 네, 뭐 말이 많고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구도 타파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2차례나 출마를 했었고 또 아쉽게 아주 아깝게 낙선하기도 했고 한번 지금 야권의 거물하고도 한번 양산에서 붙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희태 그렇죠? 전 의장하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그 당시 그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에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그 총력전을 붙여서 펼쳤던. 의장시키겠다고 이렇게 내보낸 말하자면 낙하산으로 내보낸 거였었죠. 아깝게 졌죠. 그 당시에. 이런 송인배 부속실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속실장이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을 담당하는 사람만큼 큰 문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통하게 해주는 게 다 일정을 담당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1부속 비서관인데 아까 앵커께서 설명하실 때 그 처음 드루킹을 만났던 2016년 6월이라는 시점에 이제 자연인 신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당협위원장이고 중요한 사실은 이미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는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 속에서 드루킹이나 경공모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고 팬클럽을 해주겠다고 나온 상황에서 만났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결국 야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이 그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조직적으로 소위 대선 캠프에 관여가 됐고 이런 불법적 행위를 대선 캠프가 인지하고 있었냐 이 문제가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송인배 비서관이 김경수 의원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당연히 야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특검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3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제1부속실장. 앞으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3사람 모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지 그 부분은 특검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인배 부속실장의 이름이 나오자 야당에서는 거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볼까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김경수 의원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제 송인배 부속비서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드루킹 특검법에 의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대통령 측근 인사들도 어느 누구 예외 없이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모든 것을 기획, 실행하고 최종 결정한 주범이자 몸통입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드루킹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김경수 후보는 황당한 소설, 정치 공세에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2인자와 최측근이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로 드러난 마당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을 위해 벌어진 이런 불법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안에서 보고를 받았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전말을 설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설명도 했고요. 어제 밤에 이제 통신사 기사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 쪽의 입장이 말하자면 뭐 선제적으로 나온 거죠.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는 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특검이 되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때 이게 뭐 여론, 댓글 같은 게 조직된 것이냐, 조작된 것이냐, 그리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하고 그때 뭐 민정비서관이 뭐 면담을 하고 또 김경수 의원의 말이 약간씩 달라지고 뭐 송인배 비서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그 정권 출범 이후의 부분 두 가지로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은 특검이라는 게 과거에도 보면은 두 번째 거 현재 권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일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방향은 맞게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뭐 괜히 뭐 누구를 봐주고 덮고 했다가 특검 해가지고 나타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권 출범 이후에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게 맞고, 그럼 대통령의 그 이야기가 속속들이 이제 뭐 청와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쪽까지 실제로 전파가 돼가지고 얼만큼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 민정에서 지난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송인배 부속실장을 면담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뭐 특별한 범법 혐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조사를 종결했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고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측의 이 설명이? 전혀 납득이 안 되죠. 특검법 자체가요,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발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처음에 특검법 문제가 나왔을 때 안 된다고 그랬다가 검토한 바 없다고 그랬다가 뭐 국회에서 논의하면 뭐 따르겠다고 얘기했다가, 그럼 그때는 그러면 이 특검법 문제가 나왔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민정수석은 그만둬야죠. 대통령이 반드시 서명 부서를 해야 되는 법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을 민정수석이 설명 안 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오늘 아주 또 하나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철성 경찰청장이 정례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예,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튼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아무튼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자들의 취재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수사진이 인지를 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까지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사람 문제되는 게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죠. 그럼 서울경찰청장 실제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알았느냐라고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오늘은 지금 아까 법사위가 열려가지고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이 법안과 관련해서 김경수를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 가지고 쩔쩔매던데, 당장 제가 보기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행안위 소집해서 이철성 경찰청장 그리고 이주민 서울청장 불러다 놓고 그러면 이주민 청장 당신은 알았냐라고 확인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검을 해서 얼만큼의 이제 일이 커질지는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만. 한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청와대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대목이거든요. 댓글에 대해 가지고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여론 조작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니 드루킹이 뭐 댓글 안 달았다고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대통령 안 되고 달았다고 해서 대통령 됐겠냐? 그 큰 거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지만은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것은 지금 뭐 경찰 수뇌부라든지 여기서 뭔가 머뭇머뭇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것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송인배 부속실장 조금 전에 자료화면 이런 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서 함께 따라가면서 주요 일정도 보고도 하고 말이죠. 대통령과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이 불거지고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도 받았다. 그런데 부속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민정수석실로부터 조사를 받겠습니다. 혹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정에서 별일이 없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게 가깝다라고 하는 게 각자들의 이제 관계가 다르니까 송인배 비서관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면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대통령이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로 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복잡하고 여기에서 이제 집중력을 흐트리면 안 되겠다. 그때가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4월 말이면 하니까. 이제 그 예. 기간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아주 가까운 관계니까 대통령이 명확한 판단을 못할 수 있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개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김의중 부속실장 그리고 이제 박근혜의 안봉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근해서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그 사법적 문제가 대통령한테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 자체가 드루킹이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하다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위 농공행상을 요구를 한 것이고 소위 그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인사를 추천했던 사람을 민정비서관이 만나기조차 했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됐든 민정수석이 됐든 청와대에 대통령 관련된 핵심 참모들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죠. 아마 이랬을 수는 있겠죠. 대통령한테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뭐 사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안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업무를 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선거 브로커의 농간이었다. 선거 브로커가 중간에 끼어서 장난을 친 것이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마도 청와대에서도 별것 아니다. 이것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간단한 사안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검 법안이 어쨌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 댓글 조작 혐의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 김경수 후보 스스로 밝혔듯이 언제든 특검에 다시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특검이 반드시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특검에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 추경안 그리고 또 하나가 표결에 붙여졌는데 특검 법안과 추경 예산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거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입니다. 두 의원 모두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홍문종 의원은 찬성 129, 반대가 141. 염동열 의원은 찬성이 98, 100표가 채 안 됩니다. 반대가 172. 기권감 의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왔습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는데 윤태곤 실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지금 SNS에 오른 글들 보면 상당히 여론은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 영장을
발부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뭐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는 이 체포 동의안이라는 제도 자체에 조금 손을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싶고 모르겠어요. 이 숫자를 보면은 특히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엔 반대보다 찬성 98이라고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뭐 다 찬성을 안 했다. 바로 그 부분인 것 상당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의원들이 이런 면은 있겠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럼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횡령 이런 것도 아니고 지역구의 사람들 좀 유지들 가까운 사람들 취직 좀 시켜달라고 말 보탠 거 정도 아니냐라고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이렇게 국회가 이제 알아서 또 덤태기를 써서 욕을 먹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 부분 지금 윤태원 실장이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뭐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의 가령 인사를 청탁한 정도라면 아마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요.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안 했다 뭐 이거 갖고 논란도 많았고 검찰총장의 진퇴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염동열 의원의 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면 앞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 권성동 의원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전혀 미치더라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검찰이요 구속 수사의 관행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2012년도에 정두원 전 의원과 지금 박지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부결이 됐는데 두 분 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국회에서 체포를 동의해 줬으면 어떨 뻔했냐 말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국회법 26조에 보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 그 판사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해서 구금이 된 상태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이 정말 구속할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동의안에 동의를 해주거나 반대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하면은 오히려 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상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이러해서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이런 점들은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에도 판단은 잘 안 쓰지만 이게 구속시킬 사안이냐 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를 들면 조사에 좀 정리해서 좀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영장 전이라도 체포동의안을 하고 이게 이제 구속을 하기 위한 거에는 영장 심사를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저는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말이죠. 이분과 관련해서 왜 여론이 안 좋으냐 하면은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바로 구속이 되는데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특징이 있어요. 헌법기관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의원들만 이런 특별 대접을 받느냐. 더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버리면 어떻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그야말로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런 비난 여론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검찰은 청구를 할 수 있으되 저는 그것도 구속수사의 관행이 지금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체포를 동의해 줄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체포 동의안이라는 제도는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어쨌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에 검토를 할 사안인데 과거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는 소위 이제 야당을 반독재 민주화 탄압하는 운동을 수단으로 하는 활용됐기 야당 의원들에 때문에 대한 탄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기된 문제인데 다음에 개헌을 할 때 이 문제가 검토가 돼야죠. 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법 자체는 보다도 세밀하게 좀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 총무 같은 경우는 이 체포동의안 부결된 다음에 국회 정론관 찾아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19 감싸기로 체포동의안 부결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정의당, 이 소수 야당이긴 하지만 상당히 목소리가 셉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추악한 동료 감싸기다.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여기에 윤태곤 실장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거기에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표로 그렇죠. 보면. 염동열 의원의 국한에서 보자면은 그렇죠. 뭐 홍문종 의원은 억지로 보자면은 민주당, 정의당은 다 찬성하고 나머지가 100% 반대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염동열 의원은 좀 다르죠. 예, 이 체포동의안 제도에 대해서 또 윤태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반대 동의안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되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안 되겠다라고 국회에서 뭔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이 체포동의안 제도 그리고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것들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여야의 지도부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당 의원이나 그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당에서는 이게 좀 부당한 수사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SNS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다. 이 점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말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구도 민주당의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열이라고 볼 수 없었던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무언가 그 단일화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보면은 일부 조금 보수적인 일간지에서 칼럼으로 이런 걸 좀 추동하고 김문수 후보 쪽이 좀 적극적인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단일화라는 게요.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혹은 이제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일화 하면은 해볼만 한데 여론조사로 보니까 이기게 나오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 강하게 힘을 받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유 너무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파괴력 또 성사에 대한 이제 에너지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예, 논의는 설사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괴력은 의심이다. 그렇죠. 예. 정태훈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도 단일화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건도 충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당 차원의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 차원에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가 사실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번에 뭐 무리한 단일화를 하는 것보다 어떻든 한쪽으로 좀 우열이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우열이 갈려지면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견제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실제로 단일화 때문에 정말 제기해야 될 이슈들은 제기를 못하는 이런 우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철수, 김문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7년 전에 박원순 지금 민주당 후보와 일종의 단일화를 한 셈이죠. 서울시장 후보직을 사실상 양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산에 다녀온 박원순 후보가 아주 덥수룩한 수염 차림으로 안철수 후보와 끌어안던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안철수 후보 그 이후에 정치 이력을 보면 걸어서 민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까워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단일화를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제일 득을 얻었지만은 안철수 후보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 주자로 확점프를 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양보라고 네. 불렸죠. 윈윈의 단일화였는데 그 전까지 그런 정치인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말이죠. 이번에 여기 뭐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가 이제 남길 것이 있을 것이냐. 그나마 나로 단일화 된다면 몇 %라도 이제 남는 게 있겠지만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밀어준다. 전 남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태 의원님 잠깐 뭐 더 황당한 간략하게, 거는 예.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예.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확실한지를 서로 확인하려고 하는 단일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한테 무슨 감흥을 주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말이에요. 1997년 뭐 DJ 나왔을 때 한국 논란 이런 데서 사상 검증 토론회 하던 20년 전 생각이 나는 이제 언술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해당 의원들 소감이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염동열, 홍문종 의원 과연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의원들께서 폐강지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이해하신 것 같고 또 이제 겸손하게 여야 합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약간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인사 좀 합니다.